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사 토네이도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2018년 5월 8일 어버이날 화요일 오전 10시 5분 30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어버이날 문구. 네, 어버이날을 맞아서 멋진 감사의 인사말 검색해보는 누리꾼이 많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딸로 태어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같은 엄마 아빠가 되겠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자, 다음 이명희 전기료. 네, 오늘 어버이날인데 희대의 엄마, 전대미문의 엄마 이명희 씨의 갑질 사례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아깝다고 호텔에서 밤에 불을 켜지 못하게 해서 직원들이 광부 헬멧을 쓰고 이랬다는 참 실소를 금치 못할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진 침대 리콜. SBS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사안이죠.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 오늘부터 리콜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용하시던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오늘 거래 아스피린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네, 5월 8일 어버이날에 인사드립니다. 자, 김태원 님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번 주에 결혼합니다. 가족 친인척만 모시고 간단하게 치르는데요. 결혼식 후에 신혼여행을 좀 길게 가는데 김용민의 정치쇼 못 들어서 너무 아쉽네요. 여행 가서 들으면 신부가 싫어할 것 같습니다. 신부가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들어보시면은 뭐 싫어한다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저는 김용민의 정치쇼 싫어한다는 사람을. 아, 그런가요? 예. 네. 단 한 명도 보질 못했습니다. 당사자 앞에서 말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가요? 예. 네. 몰래 설문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태원님 잘 다녀오시고 신혼여행에서 값진 성과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어버이가 되시라는 값진 성과를 말하는 겁니다. 네. 예. 돌아오셔서 팟캐스트에서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몰아서 네. 듣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몰아서 함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용민의 정치쇼 1부 돈돈 브리핑으로 함께합니다. 인천시 계양구 장기동에서 오신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서쪽에서 오셨네요. 네. 예, 오늘 정상근 기자 운세 보니까 서쪽에서 온 사람이 귀인이다. 아, 네, 그렇군요. 본인 자신이 귀인이에요. 아, 셀프로. 네. 셀프 기인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귀인 정상근 기자와 함께 돈돈 브리핑 시작할 텐데 네. 오늘 첫 소식은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네. 이 북한과 일본의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매체인 요미우리 신문과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최근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싸고 그 일본 측 발언 강도가 좀 높아진 상황에서 일본의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근 일본이 이 지금 누구보다 계속 남북 화해 모드의 뭐랄까 일종의 그 딴지랄까요? 이런 거를 좀 걸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의제로 삼아줄 것을 지금 미국이나 우리에 요구를 하고 있고, 예. 또 비핵화도 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해야 한다,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최근에 미국의 그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이 생화학 무기 폐기까지 또 꺼내든 것도, 예. 그러니까 의제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죠. 예, 예. 이런 것도 야치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일본은 이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이 북한에 대한 비핵화는 물론 탄도미사일 그리고 대량 파괴 무기 같은 것에 대한 이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하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특별 성명에 넣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예. 하지만 일본인 납치 문제는 중국이 아예 관심도 없고, 또 그 부분은 또 일본과 북한이 해결을 해야 할 문제니까요. 물론 예. 인도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석방이 돼야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북한도 뭐 일본으로부터 과거사에 대한 청산을 받아야 하니까 뭐 북일 간의 대화를 나눠야 할 문제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일본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뭐 비핵화는 북미 대화의 의제인데 계속 여기서 일본이 뭐 여기저기 찌르고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이 북한에서 비판 논평이 나왔는데 뭐 개밥의 도토리 신세라느니 예. 또 히스테리 발작 증세라는 예. 이렇게 좀 감정적이고 좀 강도 높은 비판을 북한이 일본을 향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우리가 좀 곤란해진 상황인데 좀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이 4.27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북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라면서 이 북일 간 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북일 관계가 정상화되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일본의 역할도 중요하다. 예. 뭐 저편 패싱이 아니다. 뭐 이런 네. 메시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재팬 패싱이 아니다. 사실 뭐 북한이 미사일 대신에 말폭탄만 쏴서 참 좋습니다. 그렇죠. 뭐 이건 제가 봤을 때 협상에 앞선 기싸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예, 기싸움 끝에 좋은 합의점 도출 기대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위기가 있을 때 이게 네. 개선이 돼야 또 효과가 또 극적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뭐 계속 한쪽이 계속 밀리는 모양새만 띠면은 뭐 협상이 네. 뭐 말하자면은 뭐 한쪽에 너무 몰아준 그런 협상이라는 평가도 받을 수 있으니까 네네. 북한으로서도 뭐 존심을 좀 세우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7033번 쓰시는 분 조금 전 어머니께 전화 드렸습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전화 한 통이 왜 이리 어려운지 앞으로 자주 드려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예, 전화하셨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예, 저도 못했습니다. 끝나고 바로 귀찮은데 하는 지금 걸로. 전화 연결해서 방송으로 인사드릴까? 부모님한테요. 농담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 꼭 전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전화 뭐 어렵다고. 예. 근데 왜 안 하셨습니까? 아니 방송 준비하느라고 그랬죠. 네, 다음 소식 넘어갈까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시죠. 예. 네, 이 매크로 관련된 소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그 한겨레가 2006년부터 여러 정부 부처의 온라인 홍보를 대행했던 이 복수의 업체에서 근무한 한 관계자를 만나 들은 증언을 기사화를 했는데요. 이 그의 증언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지식경제부와 여성가족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이런 네. 곳에서 이 담당자의 지시를 받아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에서 여론 조작을 수행했다라는 증언이었습니다. 예, 예. 이 정부 정책의 부정적인 게시글을 밀어내고 뭐 장관 관련된 부정적인 여론을 차단하고 정책 홍보 댓글을 조작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 일례로 그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에 그 여가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관계자가 받은 문자 메시지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 여가부가 주최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전시와 관련해서 이 블로그 글에 어떤 특정 내용이 포함이 되도록 내부자에게 요청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당시 전시를 앞두고 그 조윤선 장관에 대한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를 무마를 하도록 조윤선 당시 장관의 동정 기사를 블로그에 올리라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예, 예. 이런 행위들은 물론 실적 보고까지 했다고 하고요. 네. 이 관계자는 2004년부터 한나라당 선거 캠프에서 매크로 작업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그 행위를 시작한 이래 이 네이버의 기술적 조처 때문에 이런 조작이 막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네.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그 매크로 사건은 드루킹과 관련된 것인데요. 아, 네. 그 전에 이제 드루킹이 했다는 매크로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정권 차원에서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일종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뭐 국가기관들이 동원이 돼서 일종의 그 이데올로그 댓글을 만들고 예. 트위터를 만들고 그거를 전파하는 이데올로그 전파를 했다면은 예. 이 행정기관에서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는 이거 외부 업체를 시켜서 네. 매크로를 이용해서 여론을 그 부풀리고 예. 조작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거 드루킹만 반성할 일은 아니네요. 그렇죠. 이 사람의 증언이 사실이라면은 2004년부터 그 한나라당 선거 캠프에서 매크로 작업을 했다는 거 야당 아닙니까? 때부터. 예, 그렇죠. 2004년부터 이 행위를 했다라는 건데, 네. 네, 이거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인 것 유서가 같아요. 깊네요. 전통을 자랑하는 매크로 이러다 조작. 기원전까지 올라가겠어요. 예, 자유한국당이 또 이걸 놓고 네, 드루킹, 또 드루킹 뒤에 김경수, 또
문재인 정권이 있다라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문제 삼았는데 또 자유한국당은 2004년부터 이 매크로를 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증언이 나온 것이죠. 예. 자, 매크로 관련해서 드루킹 관련한 소식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이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김모 씨 일당이 추가로 댓글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예. 지난 1월 17일과 18일, 그러니까 이틀 동안 670여 개에 달린 그 2만여 개의 댓글의 공감 수를 조작을 했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2개로 알려졌는데 이게 2만여 개라는 거죠. 예. 네, 1월 17일에서 18일은 그 드루킹 일당이 그 정부의 비판적인 댓글의 공감 수를 조작을 하기 위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렸던 때입니다. 예. 이 경찰은 676개 기사와 댓글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뭐 이와 함께 또 경찰이 이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제나 모임 카페에 대해서도 이 조직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서 이 범행에 가담한 회원 2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라고 합니다. 이 드루킹의 조직이 생각보다 좀 규모가 커지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애청자분들의 문자가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네. 신혼여행에서 정치쇼를 듣기 힘들다라는 문자에 대해서 제가 네. 뭐라고 하니까 이철민 님이 우리 와이프도 정치쇼 싫어합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와이프가 싫어하는 게 정치쇼가 아니라 뉴스쇼는 아닙니까? 타사 프로그램을 이렇게 아니 정치쇼를 싫어할 이유가 없는데 예. 아, 네, 그렇군요. 자, 김민서님, 저는 남편한테도 이거 너무 재밌다고 전도했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분이 정상입니다. 예. 아, 네, 그렇군요. 김민서님, 혹시 배우 김규리 씨와 동명 1인 아닌가요? 예. 마음도 너무 이쁘셔서. 네, 그렇군요. 동명 1인이요? 동명 2인이 아니고요. 같은 분 네, 아니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네. 이철민님,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정치쇼는 좋아하실 겁니다. 예. 다른 프로그램을 싫어하실 수도. 예. 자, 다음 소식은요. 예. 네, 그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의 장충기 사장 문자 메시지에서도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 이렇게 JTBC가 보도했습니다. 예. 이 바이오 산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육성하겠다고 밝힌 사업인데 그래서 뭐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이 그래서 이걸 챙겼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2015년 즈음에서 이 회사가 분식회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이게 뭐 매우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뭐 이 사건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서 그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왜냐하면은 제일모직의 자회사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과의 합병 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어서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을 별 힘 들이지 않고 승계를 받으려 했던 것, 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 JTBC의 단독 보도는 장충기 사장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사장이 토론회에서 했던 일종의 실언을 이렇게 직접 수습을 하면서 미래전략실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누군가에게 보냈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와 함께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에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에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2016년 2월 15일자 메모인데요. 뭐 외투 기업, 세제 혜택, 싱가포르, 아일랜드, 글로벌 제약회사 유치, SS 운영 뭐 이런 내용인데 요거는 아까 그 장충기 사장이 직접 챙겼다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장이 토론회에서 했던 말과 거의 일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적으로 바이오로직스를 밀어달라 뭐 이런 얘기가 오갔다라는 의혹인 거죠. 예. 뭐 로직스의 가치가 오르는 게 뭐 이재용 부회장의 이 재산이 커지는 것이기도 한데 뭐 본인이 미래 성장 동력을 이 바이오로 잡은 만큼 이거를 어떻게든 성공을 시켜야 한다. 뭐 이런 계산도 있었을 것으로 네,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세계일보 보도를 보니까 네. 국민연금이 사실상 삼성합병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연금 자료를 보니까 삼성 바이오 가치를 분식회계된 네. 그 가치대로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이 4년 연속 계속 적자를 보던 기업이 그냥 1년 만에 1조 몇천억이나 되는 거액의 흑자를 낸 거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네. 그 바이오로직스의 또 다른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뭐 바이오 에피스라는 기업의 좀 이렇게 가치를 뭐 부풀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일종의 우리가 투자한 100원이 뭐 10,000원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다는 건데 국민연금이 네, 이런 거를 이렇게 쉽게 믿고 네, 특히나 이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주식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제일 못 지킬 저평가된 가치를 삼성물산의 주식을 그렇죠. 이거를 굳이 부풀릴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거를 부풀렸다라는 것이죠. 예, 이번 달 안으로 5월 안으로 분식 회계 논란과 관련한 정확한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함께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소식은요. 네, 경기도 양주에서 LP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오호. 두 분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아이고, 했습니다. 세상에, 예. 이 양주 봉양동의 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사고인데요. 어제 오전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 LP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 폭발이 상당히 커서 가옥 두 채가 완전히 붕괴됐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고가 벌어진 집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숨지고 옆집에 살던 50대 남성도 사망을 했는데요. 이 폭발이 다른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는데 이 폭발의 규모가 커서 붕괴된 두 채와 함께 다른 두 채, 가옥 두 채도 일부 파손이 됐다고 하고요. 인근에 주차된 그 차량 두 대도 파손이 됐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가스 폭발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네. 피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또 안전을 강조해도 뭐 전혀 무리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폭발한 집 주변에 LP가스통이 여러 있었다. 게다가 라고 해요. 아하. 근데 다행히 이게 더 큰 폭발로 이어지진 않았는데 좀 이미 두 분이 돌아가셔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좀 이런 말씀을 더 드리기가 이상의 좀 인명 그런데. 피해가 네.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 가스 폭발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한번 보십시오. 네, 이거 이번 사고도 뉴스에 영상이 공개가 됐거든요. 네. 예. 정말 깜짝 놀랄 만큼 큰 폭발이 이루어져서 막 잔해가 날아가고 네. 그런 여러분 주의하시고 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집단으로 폐혈증 증상을 보여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 미생물에 의한 감염으로 나타나는 게 폐혈증이라고 하는데 좀 네. 무서운 병이죠. 그렇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하고요. 네. 어쨌건 병원에 후송된 환자들은 뭐 집에 이 환자들은 모두 이제 프로포폴을 주사한 뒤 피부 네. 시술을 받은 그런 환자들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영민의 정치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의 시각, 엄마와 언니의 시선으로 뉴스를 고르고 분석해드리는 시간 언니 뉴스. 어버이날 만난 언니 뉴스입니다. 예, 최민희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중앙일보 고랑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버이날인데 뭐 전화 한 통 하셨습니까? 저는 같이 어머니랑 살기 때문에 아이고 전화하실 필요가 없겠구나. 제가 전화를 할 필요는 없고요. 예. 언니들이 그제 어제 한 예. 명씩 큰언니, 둘째 언니 와서 어머니 예. 모시고 예. 밥도 먹고 구경도 다녔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선물은 뭐 특별히? 선물은 뭐 여러 가지 들어왔던데요. 예. 뭐 용돈부터 네. 빵까지. 용돈을 가장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용돈의 일부가 우리 딸에게로. 상당히 발전적이네요. 선순환 구조군요. 네, 선순환 구조.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한 건당 뛰어서 내려가고. 예. 모시는 분이 장땡입니다. 그럼요. 맞아요. 그거는. 양 변호사님은 뭐 난 비슷하게 다들 하는 것처럼 하죠.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예, 선물로 현금을. 뭐 현금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게 가고. 엑스도 한번 마찬가지로. 까볼까요? 엑스도? 그건 하지 말죠. 그건 하지 말고. 예. 예. 저희 딸이 저희 자녀분께서 저희 자제분께서 수금해온 돈이 조금 더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선순환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예. 아니 제 딸이 이제 어린이날 맞아서 제가 저 선물을 샀더니 아빠 나도 어버이날 선물하고 싶은데 내 수중에 5만 원밖에 없어서 5만 원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는데 울컥해지는 거는 딸이 몇 살인데? 딸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 5만 원. 5만 원. 네. 누구한테 받았는데 거금이네. 자기가 쓸 데가 없다고 그래서 쓸 데가 없대요. 예. 야. 아니 초등학교 2학년 때 뭐 가정교육을 잘 하셨군요. 가정교육을 잘하는 게 아니라 쓸 때 많죠 초등학생. 요즘 맞아. 초등학생들은 돈 쓸 때 많아요. 초등학교 2학년 또. 그럼요. 네. 어디다 갖다 쓰나?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아직 돈 쓸 줄 몰라서 그러는데 아마 이번에 5만 원을 아빠한테 주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고랑 기자님. 네. 예. 어떻게?
네, 저 어버이날. 뭐 어버이날 드리고 부모님께 드리고 음. 또 딸내미는 그 선순환 구조를 해서 네. 첫째는 그 받자마자 저한테 바로 오더라고요. 어, 세상에. 디지털 교육이 잘 돼 있네요. 둘째는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두 장을 받아서 한 장은 엄마를 주고 한 장은 본인이 갖겠다고 하면서 본인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조그만 가방에. 언니글. 네, 근데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친권에는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정당한 세상에. 권리를 아이고 행사하셔야 세상에. 됩니다. 아유 복음이네 복음. 19세 미만 자녀의 돈은 부모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른들이 뭐 이렇게 10,000원씩 이렇게 네. 지어주는 거 다 회수했는데 그 돈을 어디다 갖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대신해서 그 친권을 이용해서 그게 이제 상당히 뭐 소위 의식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 명의의 통장을 따로 만들어줘서 예. 그 이제 성년이 되면 딱 전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도 의식은 있지만 실천을 못하고. 네. 의식 없는 부모예요. 의식 없는 부모. 예. 무의식 부모. 예. 자 언니 뉴스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애청자분들의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성임님 언니 뉴스 항상 좋아합니다. 그리고 박선미님 용돈의 창조 경제. 그리고 현기성님 언니들의 수다 최고양. 언니들의 수다양이 아니라 언니들의 수다가 아니라 오늘 언니 뉴스입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최고양. 지난주에 보내주셨던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어주신 분. 최민희 고란 양변에서 최고양 알겠습니다. 오늘도 탈 털어달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이거 방송 중에 잡담을 하십니다. 참 이런 분들 처음 봤어요. 방송 중에 어차피 마이크 타고 다 들어가는 건데. 아니 왜 그러냐면요. 예. 그 김성태 대표가 예. 국회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도 안 했는데 알아서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김성태 대표가 예. 오늘 오후 2시까지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으면 네. 단식을 중단하고 국회 일정을 모두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지난번에 단식을 시작한 게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아서 단식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검을 받지 않으면 이번엔 단식을 중단한다. 예. 그런데 이렇게 막 일이 막 진행되다 보면 정작 5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 언제였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있었나요? 예, 지금 이렇잖아요. 그래서 있었나요? 제가 방송 중에 잡담으로 네. 고란 기자님께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 언제였죠? 그랬더니 예. 저는 26일로 알고 있고 24일로 알고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임시국회를 이런 식으로 해서 문 닫게 네. 되면은 그 저분이 위태롭지 않습니까? 권성동 의원. 그러게요. 체포 동의안, 그러게 국회 회기 중이 아니게 되면 예. 바로 체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위태로울 수 있죠, 실제로. 예. 어떻게든 좀 5월 국회가 권성동 연장돼야 할 텐데. 의원은 예. 아닌데요. 아닙니까? 예, 홍모 의원, 연모 의원. 이거 죄송합니다. 염동열 의원하고 두 홍문종 분에게 의원. 지금 올라와 있었나요? 아, 죄송합니다. 권성동 제가- 의원은 아직 체포 동의 아니나 아, 뭐 구속영장 예. 청구나 이게 정동하겠습니다. 진행되지 예.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이고. 예. 변호사님도 연대 책임을 좀 지시해요. 이게 알겠습니다. 예. 그게 우리들의 잡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좀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예. 네. 자, 지금 국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최민희 의원이. 예, 지금 말씀드렸듯이 좀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처음에 자유한국당 쪽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특검을 받아라. 예. 그러면 뭐 국회를 정상화한다고 했다가 또 추경을 처리할 수 있는 듯 없는 듯 했다가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조건부 특검 수용이었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조건부 특검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애초에 그냥 그 제안대로. 공표했죠. 예. 제안대로 받자 조건을 왜 붙이냐. 특검부터 하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바뀐 겁니까? 그런 거죠. 표면적으로는. 네. 특검에 무슨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 이런 거고요. 예. 그런데 그 우원식 여당 원내대표가 특검의 조건으로 내건 게 3개입니다. 근데 하나는 24일 날 추경하고 특검을 동시 처리하자. 네. 예, 이런 거고요. 두 번째가 특검 임명에 대한 거부권을 여당도 갖고 싶다. 이런 제안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특검의 명칭에 관한 겁니다. 근데 저는 특검의 명칭을 갖고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야당이 제출한 특검의 명칭을 보니까 명칭 얘기를 여당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야당이 제출한 특검의 명칭 잘 기억 안 나시죠? 예. 이게 뭐냐면요. 더불어민주당 당원 등의 대통령 선거 댓글 조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특별특검법안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 댓글 작업을 했습니까 이분들이? 그런 근거가 없죠. 이게 매크로 조작이 2018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우원식 대표가 특검의 명칭을 문제를 삼아서 제가 봤더니 이게 대통령 선거 댓글 조작 이렇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줄임말로 대통령 선거 댓글 조작이 그러니까 되는 마치 건가요? 대선 때 댓글 조작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매크로 조작이. 댓글 조작 의혹이란 말이 들어가도 논란이 될 텐데 아예 그냥 뭐 의혹이란 말도 없이. 사실 저는 정치적으로 이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특검으로 가자라는 게 뭐 청와대 입장, 청와대라기보다는 김경수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권력형 비리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에 한계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특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법적으로 봤을 때 특검 요건 충족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하고 뭔가 요만한 거리라도 연결된 고리가 나와야 되는데 수사 결과는 나온 게 없죠. 지난 토요일 날 아침에 김경수 의원이 9시 나올 때 23시간, 그러니까 조사 시간은 17시간이었고 거록 컴퓨터 6시간이었으니까 그때 한 것들을 주로 그 건지 같은 물증 같은 것들이 없으니까 여태 그 경공모 그 드루킹하고 주요 회원들 얘기하고 김경수 의원의 얘기하고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들을 찾아야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 말이라도 안 맞아야 거기서부터 뭔가 숨기고 있다 이게 있었는데 16시간을 조사해도 어긋나는 게 없었다라는 게 경찰 발표예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일각에서 또 야 경찰이 결국 면죄부 준 게 아니냐는데 그 정도는요 특별수사팀 꾸려가지고 말 어긋나는 게 한마디도 없었다는 건 꾸며내기도 정말 불가능한 수준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또 일각에서 하냐면 야 이게 43일 만에 압수수색하고 경찰이 신청한 김경수 의원에 대한 영장도 안 받아주고 물증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다 봐준 거다. 아니요 그때 당시에 보면 드루킹 같은 경우에는 그 보좌관과의 금품 내역 같은 거를 본인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 협박용으로 쓰기 위해서 사진까지 찍어놨다가 그걸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나왔던 거 아니에요. 뭔가 찝찝한 게 있었으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가지고 있었고 더 어떻게 보면 협박 내지는 협상용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게 상식이죠. 그리고 그때 압수수색 왜 안 했냐 그러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압수수색을 못 한 거예요.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덜컥 김경수라는 이름만 나오니까 그냥 압수수색을 다 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률상으로는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특검 이거 사안 요건이 물론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이는데 그걸 받아들이면서 거부권도 행사 안 하고 이름은 대선 때도 과연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대선 조작이라고 해놓고 들어간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제안한 제목은 드루킹 인터넷 댓글 조작 특검 이렇게 중립적으로 가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2004년부터 온라인 특정 업체들에게 의뢰를 해서 정부 정책 홍보나 뭐 방어에 매크로 돌렸다는 의혹. 이건 뭐 의혹이 아니라 증언이 보도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드루킹에 집중할 게 아닙니다. 이미 박사모에서도 매크로를 돌렸다는 증거 자료를 2월 5일 날 민주당 디소위가 경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소통위원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드루킹 인터넷 댓글 조작은 사실은 되게 마이너한 문제로 점점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도요. 매크로라는 걸 막 언론에서 보면 매크로를 이용한 자동 클릭으로 여론을 조작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을 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이번 드루킹 이제 첫 번째 재판에서 나온 걸 보면 매크로가 했던 게 뭐냐면 공감 버튼 비공감 버튼 중에 그냥 그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거. 그러니까 네이버에 할 수 있는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그럼 매크로를 왜 돌렸냐. 수동으로 공감 버튼을 하나하나 누르게 되면 귀찮으니까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슨 네이버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없는 일을 한 건 아니에요. 물론 여전히 이게 법적으로 봤었을 때 과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는 거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기사 싫어하는 기사를 그려서 거기에 많이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거기에 댓글 공감 버튼을 네이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는 건데 그걸 이른바 밀어내기라는 거죠. 막 다른 걸 올리니까 지금 좀 전에 얘기한 박사모가 썼던 방법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했던 방법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과연 이게 정말 법적으로 과연 문제가 있는 방법이냐는 아직 지금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이른바 그것들은 시중에 그 블로그 홍보업체 같은 데 가도 우리 식당 홍보 좀 해주세요. 우리 뭐 저 변호사 개업했는데 많이 찾는 거 해주세요 하면 그런 것들을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확실하게 아예 그게 불법이다.
이것도 규명된 게 없어요. 이제 아니, 지금 일단 업무방해 같은 거 그쵸. 판례가 나온 걸 네. 보면 뭐냐면 특정 업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돈을 받고 해줬을 때 이럴 때는 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음란물 올렸다 이럴 때는 분명히 네. 업무방해로 처벌한 사례가 있는데 네. 정당한 기사를 이렇게 했었을 때도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분명히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아니 근데 판결이 나온 게 매크로라는 없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돌린 거는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이미 나온 거 아닌가요? 아니죠. 매크로를 돌렸다는 거. 그래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했다는 것만으로 불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판례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매크로로 뭘 했느냐가 문제지 네. 매크로를 썼다는 것 자체가 불법도 네, 아니에요. 근데 아직은. 지금 보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특검으로 모든 그 특검 블랙홀에는 성공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특검 아니면 안 된다, 특검 아니면 무한한다 이렇게 돼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시각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국회에 바라는 게 과연 드루킹 특검하라는 걸까요? 네. 예, 드루킹 특검하라는 국민은 또 있겠지만 더 중요하게는 국회가 할 일을 하라 이런 입장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4월 임시국회도 개점 휴업 상태에서 문 닫았고요. 지금 5월 국회도 개점 휴업했다가 드루킹으로 다투다가 문을 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 네. 그러면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무려 9천 건이 넘는다는 거거든요. 처리해야 될 것들이. 그러니까 만약에요. 그 우리 그 근로자들, 노동자들께서 그냥 이유 없이 혹은 이렇게 저렇게 기분이 나빠서 동료와 싸우다가 만약에 직장을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일단 인사 조치가 되죠. 이게 유일하게 국회에서만 허용되는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특검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제가 이제 앞에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 얘기를 주저리 드린 이유가 특검에 가서 어떤 것들이 밝혀져도 이 사안이 정말 심각한 사안으로 판결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어떤 중대 범죄가 아니라고 특검이 밝히잖아요. 그럼 또 정치화시킬 겁니다. 이슈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끝도 없는 악순환이 될 것 같은 게 걱정스러운 거죠. 그러면 최민희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계속 국회는 놉니까? 그래갖고 제가요. 그 아까 말씀드린 우리 혼난 잡담건으로 그 5월 임시국회 끝이 어디지라고 자료를 찾다가 인터넷을 보니까 5월 국회 개점 후협 5월 국회 이런 글이 막 나왔어요. 보니까 그게 2000년대 초반. 네,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5월 이렇게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가 이렇게 계속 공전되는 게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안 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추경안은요. 청년 일자리 지원에 쓰일 추경인데요. 사실상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 때 소득을 지원해 주는 청년 공제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5만 명의 젊은이들이 몰렸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바닥나서 추경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이마저 청년 일자리에 도움을 못 주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6월 지방선거에 현역 의원이 4명 출마하잖아요. 그분들의 의원직 사퇴 시한이 5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사퇴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6월 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를 이 4곳만 못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적지 않은 분들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4개 선거를 못하게 해서 일부러 패수를 4패를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러면 지금 쓰는 거 아니냐. 5석 차이에서 3석 차이로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당하고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사이가 지금 5석 차이인데 그러면 3석 차이로 줄어들어서 차라리 그게 낫다. 어차피 갔을 때 지금 분위기에서는 승리 가능성보다는 뭐 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빅피처구나. 노회찬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행태를 보면은 파국을 위해서 파국으로 가기 위해서 생떼를 부리는 격이다라는 식으로 어제 또. 근데 그러고 보면 그 지역 유권자들은 대표자를 뽑을 정당한 헌법성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내년까지 거거든요. 박탈당하는 거죠. 10개월 동안 아니 그러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나가시는 분들은 광역 뭐 단체장에 나갈 수는 있는데 이 자리를 뽑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헌법상으로. 국회의원 공석이죠. 그러니까 거기 좋은 거는 딱 하나인데 10개월 동안 세비가 안 나간다. 그거는 긍정적이네.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2건이. 이게 공교롭게도 2분 다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방탄 국회가 아니냐 이런 비난은 계속 이어져 왔죠. 4월, 5월 다. 그다음에 국민투표법.
예. 예, 국회가 이건 2012년에 이미 처리했어야 될 법안이잖아요. 재외국민 국민투표법. 예. 예, 요것도 처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그토록 원했던 방송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네. 그리고 또 우리 사회의 근저를 흔들고 있는 미투 관련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네. 9,628건의 안건이 국회의원 정보 시스템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는 예. 이제 다 민생형들도 저것도 꼭 챙겨들 것이고 있기도 하지만 종전과 관련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65년에 하늘푸 이게 그냥 뭐 늘 있는 일인가요? 정말 날이면 날마다 오는 일인가요? 네. 이 일이 그렇게까지 가볍게 여겨질 일인지 저는 도저히 그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가요. 네. 민생 팽개친 거는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손예리님, 국회의원들 본업인 일을 안 하면은 월급을 안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셨고요. 6081번 쓰시는 분 은종아빠라고 밝히셨는데 최민희 의원님 똑 부러지십니다. 예. 최고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원래 좀 어리버리하고 헐랭하다고 우리 딸한테 혼나는데. 뭐 물론 그런 면만 있는 건 아니고.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두환 씨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전두환 씨도 재판에 넘겨졌어요. 광주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 그래요? 예, 광주 쪽에서. 광주지검에서 기소하긴 했는데 예, 그러면 그렇죠. 광주지법에서 재판 그렇죠. 받아야 됩니까? 광주지검에서 광주 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광주에 가야죠 원래는. 예, 광주에 가야 하는데 예. 광주에 가실지 안 가실지가 지금 관건인데. 본인은 집 근처에서 받고 싶어 이러면 어떡합니까? 라고 할 때 권리가 없어요 원래는. 근데 그래요? 권리는 없는데 그래도 받아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회고록을 냈지 않습니까? 본인이 두 권인가 세 권인가 이렇게 그 굉장히 길게 썼는데 그 안에 고 조비오 신부께서 네. 생전에 이제 광주 진압 과정에서 헬기에서 사격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증언을 하셨거든요. 네. 거기에 대고 이제 신부가 아니다, 뭐 악마의 탈을 썼다 이런 식으로 회고록에 쓴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이게 그냥 나는 뭐 기총사실을 몰랐다는 정도도 아니고 예. 그럴 리도 없잖아요. 예.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는 것은 최근에 여러 가지 수사라든가 뭐 국과수의 검증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사실이라는 게 증언도 있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이걸 몰랐다는 정도가 아니라 네. 이게 알았다는 것도 지금 명백해 보이는 게 당시에 최고 군 실질적인 뭐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몰랐을 리 없어요. 명령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원하고도 다른 문제고 네. 최소한 있었다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 정도에서 그친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고조규 신부에 대해 쓴 겁니다. 그러니 예.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말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신 거예요. 이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명예훼손까지 따지는 경우가 극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퍼뜨렸기 때문에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책만 봐도 증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수사 결과 이런 것들도 검찰에서 다 뒤져봤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걸 모르고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재판에 나올지 안 나올지가 관건이 된 겁니다. 지금. 근데 제가 19대 국회 때 5.18 사자 명예훼손 금지법 혹은 처벌법을 네. 발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5.18에 관련해서는 유독 사자 명예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했고요. 제가 입에 담지 못할 모욕들이 일베 게시판이라든지 또 특히 좀 극우 보수적인 성향의 네티즌들에 의해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예. 근데 이 경우는 특별히 콕 찍어서 이제 신부님 하다 보니 예. 이제 지금 입장은요. 본인은 이거를 자기가 정리한 게 아니고 보좌관인가 비서관이 썼기 때문에 난 본인이 쓴 게 아니에요? 타사전입니까? 그거다 소용없어요. 본인이 쓴 왜 거예요. 회고록이라고 내놔가지고 결국 광주 남이 회고했네. 근데 하여튼 문제는 이게 형사재판은 어찌됐든 형사재판에 피고가 꼭 나와야 되는 거는요. 네.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용민의 정치쇼 2부 여기까지고요. 벌써 시간 가는 줄 모르시나 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네. 자, 11시 넘어 3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용.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소식은요. 네, 경기도 양주에서 LP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오호. 두 분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아이고, 했습니다. 세상에. 예. 이 양주 봉양동의 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사고인데요. 어제 오전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 LP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 폭발이 상당히 커서 가옥 두 채가 완전히 붕괴됐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고가 벌어진 집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숨지고 옆집에 살던 50대 남성도 사망을 했는데요. 이 폭발이 다른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는데 이 폭발의 규모가 커서 붕괴된 두 채와 함께 다른 두 채, 가옥 두 채도 일부 파손이 됐다고 하고요. 인근에 주차된 그 차량 두 대도 파손이 됐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가스 폭발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네. 피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또 안전을 강조해도 뭐 전혀 무리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폭발한 집 주변에 LP가스통이 여러 있었다. 게다가 라고 해요. 근데 다행히 이게 더 큰 폭발로 이어지진 않았는데 좀 이미 두 분이 돌아가셔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좀 이런 말씀 드리기가 더 이상의 좀 인명 그런데. 피해가 네.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 가스 폭발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한번 보십시오. 네, 이번 사고도 뉴스의 영상이 공개가 됐거든요. 예. 정말 깜짝 놀랄 만큼 큰 폭발이 이루어져서 막 잔해가 날아가고 네. 그런. 여러분 주의하시고 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집단으로 폐혈증 증상을 보여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 미생물에 의한 감염으로 나타나는 게 폐혈증이라고 하는데 좀 무서운 병이죠. 그렇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하고요. 네. 어쨌건 병원에 후송된 환자들은 뭐 집에 이 환자들은 모두 이제 프로포폴을 주사한 뒤 피부 시술을 받은 그런 환자들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정상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김민의 정치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의 시각, 엄마와 언니의 시선으로 뉴스를 고르고 분석해드리는 시간 언니 뉴스. 어버이날 맞는 언니 뉴스입니다. 예, 최민희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중앙일보 고랑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버이날인데 뭐 전화 한 통 하셨습니까? 저는 같이 어머니랑 살기 때문에 아이고 전화하실 필요가 없겠구나. 제가 전화를 할 필요는 없고요. 예. 언니들이 그제 어제 한 예. 명씩 큰언니 둘째 언니 와서 어머니 예. 모시고 예. 밥도 먹고 구경도 다녔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선물은 뭐 특별히. 선물은 뭐 여러 가지 들어갔던데요. 뭐 예. 용돈부터 네. 빵까지. 용돈을 가장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용돈의 일부가 우리 딸에게로. 상당히 발전적이네요. 선순환 구조군요. 네. 선순환 구조.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한 건너 뛰어서 내려가고. 예. 모시는 분이 장땡입니다. 그럼요. 맞아. 그거는. 양 변호사님은 뭐 난 비슷하게 다들 하는 것처럼 하죠.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선물로 현금에. 뭐 현금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게 가고. 엑스도 한번 까볼까요? 엑스도. 그건 하지 말죠. 그건 하지 말고. 네. 예. 저희 딸이 저희 자녀분께서 저희 자제분께서 수금해온 돈이 조금 더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선순환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예. 아니 제 딸이 제 어린이날 맞아서 제가 저 선물을 샀더니 아빠 나도 어버이날 선물하고 싶은데 내 수중에 5만 원밖에 없어서 5만 원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는데 울컥해지는 거는 딸이 몇 살인데? 딸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 5만 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사 토네이도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2018년 5월 8일 어버이날 화요일 오전 10시 5분 30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어버이날 문구. 네, 어버이날을 맞아서 멋진 감사의 인사말 검색해보는 누리꾼이 많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딸로 태어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같은 엄마 아빠가 되겠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자, 다음 이명희 전기료. 네, 오늘 어버이날인데 희대의 엄마, 전대미문의 엄마 이명희 씨의 갑질 사례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아깝다고 호텔에서 밤에 불을 켜지 못하게 해서 직원들이 광부 헬멧을 쓰고 이랬다는 참 실소를 금치 못할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진 침대 리콜. SBS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사안이죠.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 오늘부터 리콜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용하시던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오늘 거래 아스피린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네, 5월 8일 어버이날에 인사드립니다. 자, 김태원 님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번 주에 결혼합니다.
가족 친인척만 모시고 간단하게 치르는데요. 결혼식 후에 신혼여행을 좀 길게 가는데 김용민의 정치쇼 못 들어서 너무 아쉽네요. 여행 가서 들으면 신부가 싫어할 것 같습니다. 신부가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들어보시면은 뭐 싫어한다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저는 김용민의 정치쇼 싫어한다는 사람을. 아 그런가요? 예. 네. 단 한 명도 보질 못했습니다. 당사자 앞에서 말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가요? 예. 네. 몰래 설문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태원님 잘 다녀오시고 신혼여행에서 값진 성과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어버이가 되시라는 값진 성과를 말하는 겁니다. 네. 예. 돌아오셔서 팟캐스트에서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몰아서 네. 듣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몰아서 함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용민의 정치쇼 1부 돈돈 브리핑으로 함께합니다. 인천시 계양구 장기동에서 오신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서쪽에서 오셨네요. 네. 예, 오늘 정상근 기자 운세 보니까 서쪽에서 온 사람이 귀인이다. 아, 네, 그렇군요. 본인 자신이 귀인이에요. 아, 셀프로. 네. 셀프 기인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귀인 정상근 기자와 함께 돈돈 브리핑 시작할 텐데 네. 오늘 첫 소식은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네. 이 북한과 일본의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매체인 요미우리 신문과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최근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싸고 그 일본 측 발언 강도가 좀 높아진 상황에서 일본의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근 일본이 이 지금 누구보다 계속 남북 화해 모드의 뭐랄까 일종의 그 딴지랄까요? 이런 거를 좀 걸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의제로 삼아줄 것을 지금 미국이나 우리에 요구를 하고 있고 예. 또 비핵화도 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해야 한다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최근에 미국의 그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이 생화학 무기 폐기까지 또 꺼내든 것도 예. 그러니까 의제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죠. 예, 예. 이런 것도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일본은 이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이 북한에 대한 비핵화는 물론 탄도미사일 그리고 대량 파괴 무기 같은 것에 대한 이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하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특별 성명에 넣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예. 하지만 일본인 납치 문제는 중국이 아예 관심도 없고 또 그 부분은 또 일본과 북한이 해결을 해야 할 문제니까요. 물론 인도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석방이 돼야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북한도 뭐 일본으로부터 과거사에 대한 청산을 받아야 하니까 뭐 북일 간의 대화를 나눠야 할 문제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일본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비핵화는 북미 대화의 의제인데 계속 여기서 일본이 뭐 여기저기 찌르고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 비판 논평이 나왔는데 뭐 개밥의 도토리 신세라느니 또 히스테리 발작 증세라는 이렇게 좀 감정적이고 좀 강도 높은 비판을 북한이 일본을 향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곤란해진 상황인데 좀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이 4.27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북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라면서 이 북일 간 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북일 관계가 정상화되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일본의 역할도 중요하다. 뭐 저편 패싱이 아니다. 뭐 이런 메시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저편 패싱이 아니다. 사실 뭐 북한이 미사일 대신에 말폭탄만 쏴서 참 좋습니다. 그렇죠. 뭐 이건 제가 봤을 때 협상에 앞선 기싸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기싸움 끝에 좋은 합의점 도출 기대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위기가 있을 때 이게 개선이 돼야 또 효과가 또 극적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뭐 계속 한쪽이 계속 밀리는 모양새만 띄면은 뭐 협상이 뭐 말하자면은 뭐 한쪽에 너무 몰아준 그런 협상이라는 평가도 받을 수 있으니까 북한으로서도 뭐 존심을 좀 세우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7033번 쓰시는 분 조금 전 어머니께 전화 드렸습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전화 한 통이 왜 이리 어려운지 앞으로 자주 드려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예. 전화하셨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예. 저도 못했습니다. 끝나고 바로
귀찮은데 하는 지금 걸로. 전화 연결해서 방송으로 인사드릴까? 부모님한테요. 농담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 꼭 전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전화 뭐 어렵다고. 예. 근데 왜 안 하셨습니까? 아니 방송 준비하느라고 그랬죠. 네, 다음 소식 넘어갈까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시죠. 예. 네, 이 매크로 관련된 소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그 한겨레가 2006년부터 여러 정부 부처의 온라인 홍보를 대행했던 이 복수의 업체에서 근무한 한 관계자를 만나 들은 증언을 기사화를 했는데요. 이 그의 증언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지식경제부와 여성가족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이런 네. 곳에서 이 담당자의 지시를 받아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에서 여론 조작을 수행했다라는 증언이었습니다. 예. 남편한테도 이거 너무 재밌다고 전도했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분이 정상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김민서님. 혹시 배우 김규리 씨와 동명 1인 아닌가요? 예. 마음도 너무 이쁘셔서. 네, 예. 그렇군요. 동명 1인이요? 동명 2인이 아니고요. 같은 분 네, 분 같은 아니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네. 이철민님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정치쇼는 좋아하실 겁니다. 예. 다른 프로그램을 싫어하실 수도. 예. 자 다음 소식은요. 예. 네, 그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의 장충기 사장 문자 메시지에서도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 이렇게 JTBC가 보도했습니다. 예. 이 바이오 산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육성하겠다고 밝힌 사업인데 그래서 뭐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이 그래서 이걸 챙겼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2015년 즈음에서 이 회사가 분식회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이게 뭐 매우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뭐 이 사건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서 그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왜냐면은 제일모직의 자회사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과의 합병 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어서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을 별 힘들이지 않고 승계를 받으려 했던 것, 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 JTBC의 단독 보도는 장충기 사장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사장이 토론회에서 했던 일종의 실언을 이렇게 직접 수습을 하면서 미래전략실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누군가에게 보냈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와 함께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에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에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2016년 2월 15일자 메모인데요. 뭐 외투 기업, 세제 혜택, 싱가포르, 아일랜드, 글로벌 제약회사 유치, SS 운영 뭐 이런 내용인데 요거는 아까 그 장충기 사장이 직접 챙겼다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장이 토론회에서 했던 말과 거의 일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적으로 바이오로직스를 밀어달라 뭐 이런 얘기가 오갔다라는 의혹인 거죠. 예. 뭐 로직스의 가치가 오르는 게 뭐 이재용 부회장의 이 재산이 커지는 것이기도 한데 뭐 본인이 미래 성장 동력을 이 바이오로 잡은 만큼 이거를 어떻게든 성공을 시켜야 한다. 뭐 이런 계산도 있었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세계일보 보도를 보니까 네. 국민연금이 사실상 삼성 합병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연금 자료를 보니까 삼성 바이오 가치를 분식회계된 네. 그 가치대로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이 4년 연속 계속 적자를 보던 기업이 그냥 1년 만에 1조 몇천억이나 되는 거액의 흑자를 낸 거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네. 그 바이오로직스의 또 다른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뭐 바이오 에피스라는 기업의 좀 이렇게 가치를 뭐 부풀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일종의 우리가 투자한 100원이 뭐 10,000원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다는 건데 국민연금이 이런 거를 이렇게 쉽게 믿고 특히나 이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주식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일 저평가된 삼성물산의 주식을 그렇죠. 이거를 굳이 부풀릴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부풀렸다라는 것이죠. 이번 달 안으로 5월 안으로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한 정확한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함께 또 지켜봐야 될. 이 정부 정책의 부정적인 게시글을 밀어내고 뭐 장관 관련된 부정적인 여론을 차단하고 정책 홍보 댓글을 조작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 일례로 그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에 그 여가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관계자가 받은 문자 메시지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 여가부가 주최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전시와 관련해서 이 블로그 글에 어떤 특정 내용이 포함이 되도록
내부자에게 요청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당시 전시를 앞두고 그 조윤선 장관에 대한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를 무마를 하도록 조윤선 당시 장관의 동정 기사를 블로그에 올리라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런 행위들은 물론 실적 보고까지 했다고 하고요. 네. 이 관계자는 2004년부터 한나라당 선거 캠프에서 매크로 작업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그 행위를 시작한 길에 이 네이버의 기술적 조처 때문에 이런 조작이 막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네.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그 매크로 사건은 드루킹과 관련된 것인데요. 네. 전에 이제 드루킹이 했다는 매크로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정권 차원에서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일종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뭐 국가기관들이 동원이 돼서 일종의 그 이데올로그 댓글을 만들고 트위터를 만들고 그거를 전파하는 이데올로그 전파를 했다면은 이 행정기관에서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는 이거 외부 업체를 시켜서 매크로를 이용해서 여론을 그 부풀리고 조작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거 드루킹만 반성할 일은 아니네요. 그렇죠. 이 사람의 증언이 사실이라면은 2004년부터 그 한나라당 선거 캠프에서 매크로 작업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때부터. 예, 그렇죠. 2004년부터 이 행위를 했다라는 건데. 네, 이거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깊네요. 전통을 그렇죠. 자랑하는 이러다 기원전까지 올라가겠어요. 예, 자유한국당이 또 이걸 놓고 드루킹 뒤에 김경수 또 문재인 정권이 있다라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문제 삼았는데 또 자유한국당은 2004년부터 이 매크로를 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증언이 나온 것이죠. 예. 자, 매크로 관련해서 드루킹 관련한 소식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김모 씨 일당이 추가로 댓글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예. 지난 1월 17일과 18일, 그러니까 이틀 동안 670여 개의 달린 그 2만여 개의 댓글의 공감 수를 조작을 했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2개로 알려졌는데 이게 2만여 개라는 거죠. 예. 근데 1월 17일에서 18일은 그 드루킹 일당이 그 정부의 비판적인 댓글의 공감 수를 조작을 하기 위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렸던 때입니다. 예. 이 경찰은 670개 기사와 댓글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뭐 이와 함께 또 경찰이 이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제나 모임 카페에 대해서도 이 조직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서 이 범행에 가담한 회원 2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라고 합니다. 이 드루킹의 조직이 생각보다 좀 규모가 커지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애청자분들의 문자가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정치쇼를 듣기 힘들다라는 문자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니까 이철민 님이 우리 와이프도 정치쇼 싫어합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와이프가 싫어하는 게 정치쇼가 아니라 뉴스쇼는 아닙니까? 타사 프로그램을 이렇게 아니 정치쇼를 싫어할 이유가 없는데 네, 그렇군요. 자, 김민서님 저는